윤석열 대통령이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오늘로 막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208일 만입니다.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소식에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국회가 이번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주가 조작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연일 강도 높은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 투자를 위해 빚을 낸 청년들이 늘면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청년층 부채가 110조 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와 고물가 속에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 언론사 제보를 통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처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차액 결제 거래, CFD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계좌 3,400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승환 기자. 네. 예, 박 기자, 금융위원회가 CFD 전수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네. 지금의 주식시장 감시 시스템으로는 제2의 SG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번 주가 조작이 조금씩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지능적인 범죄라는 건데요. 이번 범죄에 가담한 공범인지 피해자인지를 구분하게 되기 위해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겼고 금전적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김주현 금융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전수조사에서 기획 테마 조사를 해서 유사한 패턴의 일단 거래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3,400개 모든 CF 계좌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기획 테마 조사. 예, 그리고 또 증권사들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말하는 겁니까? 예, 가령 CFD가 증권사발 대폭 통장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었는데요. 증권사가 고객의 신용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줘놓고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 매매를 하는 구조상 전혀 손해보는 거나 책임지는 게 없다는 분석입니다. 추가로 이번 사건에서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한 사례가 드러난 만큼 불완전 판매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 질의를 진행 중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송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늦장, 부실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이복현 금감원장을 두고서도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 회사를 거느린 에코프로 그룹의 소유주 이동채 전 회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소식에 에코프로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명 증권 계좌로 11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채민 혐의를 받습니다. 오전 중 상승세를 보이던 에코프로 그룹들은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2에서 6%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가 조작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국회에서는 연일 강도 높은 주가 조작 방지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재호 의원은 주가 조작에 대해 범죄자가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배상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주환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 감시 감독에 실패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주가 조작은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범죄인 만큼 감독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생각입니다. 첩보 차원이든 제보 차원이든 1년 전부터 소문은 났잖아요. 사실 시중에서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방관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정확한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 제보를 가지고 시작했을 때는 벌써 늦었고,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다 제보를 대갖고 벌써 늦은 거죠. 한국거래소라든지 또 금융이라든지 이런 금감원 이런 데는 그런 첩보나 이런 걸 왔을 때도 신종사기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뭐 사람을 더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좀 더 경고성 관심을 가지고 봐야죠. 박 의원은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배상 책임이 너무 약한 것도 문제라며 자본시장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 손해배상액 산정 시 배액과 배율에 제한이 없는 나라들과 달리 국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마저도 자본시장 범죄에선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이나 영국은 세배로 시작한 거는 처음에 법이 맹글어졌을 때 뭐 그때부터 세배였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높아졌죠. 우리는 이제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는데 자본시장의 발달 규모를 보면 그 정도 갖고는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입장이 돼 있죠. 왜냐? 쉬우니까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변호사만 잘 사면 얼마 살지도 않고 손해배상액도 얼마 안 되니까 충분히 그런 범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외 박 의원은 주가 조작 주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투자자문 대표뿐 아니라 고가의 주식을 팔아치운 주가 조작 대상 기업의 오너들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를 가려내야 한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년 4개월간의 기나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드디어 오늘로 막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208일 만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마지막 방역 조치인 격리 의무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될지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김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5일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한 데 이어 우리나라도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 겁니다.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을 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방역은 의무가 아닌 자율입니다. 과거 코로나에 확진되면 일주일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되고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확진자 발생 감소, 의료 대응 역량 향상, 높은 면역 수준을 고려해서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 단계로 전환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과 더불어 향후 다가올 팬데믹 대응 등 다양한 계획에 대해 발표했지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위기 경보가 심각인 상태에서만 합법입니다. 이대로라면 오는 1일부터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정부는 비대면 진료 지속을 위해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법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를 해서 그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주셨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입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진으로 할지 아니면 재진까지 허용할지 또 약 배달 포함 여부를 놓고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당장 6월이 코앞이라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 부분부터 너무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뭔가 바로 적용하고 또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의문이 있고요. 현행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답답한 상황입니다.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는 종식됐지만 비대면 의료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지난 4월부터 올렸어야 할 전기요금이 벌써 한 달째 인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예정된 발표도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 한전 적자만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산업부 이지우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인상안을 결정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당초 오늘 예정됐던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또 한 번 미뤄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료 인상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던 당정협의회가 막판에 취소된 건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준비와 세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입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의 자구책이 보강돼야 한다는 뜻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현재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확실시됩니다. 한전은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들여 판매하는데 그간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고요. 그 결과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인상폭은 킬로와트 시당 7원인데 최대로 올려도 10원 미만 수준에서 조율되는 중입니다.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당정 협의를 거쳐 요금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 의결, 또 장관 인가를 거쳐서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며 다음 날부터 바로 요금에 적용됩니다. 한전도 이에 맞춰서 부동산 분할 매각, 한전공대 투자 재검토 등 자구책을 내일 내놓을 계획입니다. 네, 킬로와트 시당 7원을 올린다고 하니까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이게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네, 일단 7원이 오르게 되면 4인 가구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5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벌써부터 한전 연봉부터 동결시켜라, 집안 기둥 다 뽑아간다라며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1분기에 비하면 큰 폭의 인상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단행된 1분기 인상 금액인 킬로와트 시당 13.1원에 절반 수준이죠. 당초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해서 올해 킬로와트 시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분기마다 13원가량을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인상폭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앞서 보신 대로 그간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서 서민 고통이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전의 자구책을 보강해서 여론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요. 그런데 이번 인상으로 한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냐?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3조 원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5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낼 전망입니다. 예정대로 인상안이 결정되면 매출이 3조 5천억 원가량 개선이 되는데 적자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냉방이 필요한 3분기 또 난방이 시작되는 4분기에는 요금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한국가스공사 1분기 실적도 나왔는데 가스공사도 이 요금을 못 올려서 생긴 미수금이 문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여파로 동결이 됐던 가스요금도 이번에 전기료와 함께 올릴 예정입니다. 가스공사는 1분기 5,88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받지 못한 돈, 그러니까 미수금을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미수금을 놓고 보면 사실상 대규모 적자 상태입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1조 원까지 는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지금은 급한 대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전이나 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속도가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이미 한전은 올 들어 9조 원, 가스공사는 1조 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발행 한도의 70%를 넘겼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사채 발행으로 이자만 1조 4천억 원 발생을 했고요. 결국 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동안 빚이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로 풀이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결국 올려야 하는 건데 이게 문재인 정부부터 반복되고 있는 일인데 정부가 또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겁니까? 네, 일단 지난 겨울에 난방비 폭탄 사태로 여론이 크게 악화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상 폭도 시점도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 장애가 계속되는 이유인데요. 관련해서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얘기를 듣고 오시죠. 인상폭 자체가 원래 계획보다 줄어들었잖아요. 현실화를 제대로 시키면 좋은데 정부가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반발이 있거든요.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을 보여줘라.
네, 인상 폭도 문제입니다. 필요한 만큼 못 올리다 보니 국민 불만은 커지고 한전 적자도 줄이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인상안이 결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40일 넘게 인상 효과를 보지 못한 건데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한전의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전은 1분기 이미 5조 원가량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2분기 요금 인상이 없을 경우에 상반기 적자는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흥국증권은 내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고 경영자 공백 사태를 맞이한 KT가 오늘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외압 끝에 낙마한 구현모 전 대표가 키워낸 클라우드 사업은 6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외풍과 CEO 공백의 결과는 실적 부진이었습니다. KT의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4,861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부동산 매각에 따른 750억 원가량의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영업이익이 11% 넘게 빠진 겁니다. 5G 보급 확대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오르는 등 유무선 통신 사업은 건재했습니다. 반면에 경기 침체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CEO 선임 외압 논란에 경영 공백까지 발생하면서 신사업들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제 주요 그룹사들의 매출 성장세가 주춤했고 이익 기여도 줄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5대 신사업을 기반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14% 넘게 성장한 SK텔레콤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KT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 투자금 유치 사실을 전했습니다. KT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 자회사 KT클라우드가 국내 사모펀드인 ICS로부터 6천억 원의 신규 투자금을 유치한 겁니다. 올해 초에 자금 납입이 끝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KT CEO 선임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면서 투자 논의가 중단되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ICS는 KT클라우드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기업 가치만 4조 6천억 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바탕으로 3년 뒤 지금의 4배가 넘는 2조 원대 매출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KT클라우드는 전 CEO 체제에서 핵심 신사업으로 키우다 지난해 분사했습니다. 비상경영 상태인 KT는 뉴 거버넌스 구축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새로운 사회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 말 새로운 이사진을 꾸리고 7월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CJ 대한통운이 1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초국경 택배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먼저 중동의 물류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사우디 민간항공청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권역 물류센터인 GDC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GDC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이 판매할 상품을 소비자가 거주하는 인접국가의 배송 거점에 우선 보관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배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대륙별로 거점 센터를 만들면 2-3주씩 걸리던 배송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총 60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18,000제곱미터의 사우디 GDC를 구축합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 이번 GDC는 글로벌 건강라이프 쇼핑몰 아이허브의 중동 지역 9개국 배송을 전담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CJ 대한통운은 아이허브와 8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이곳에 로봇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하루에 15,000상자 규모의 물량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한통운이 TS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요? CJ 대한통운은 이번 사우디 GDC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이커머스는 매년 2자릿수 이상씩 급성장하고 있는 데다 특히 사우디 시장이 중동 최대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100조 규모의 CB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진출해야 하는 전략적인 거점입니다. 중동 지역 경제와 물류 중심지이면서 다양한 경제 개발 사업과 인프라 투자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J 대한통운은 이번 중동센터 구축으로 연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초국경 특배 시장도 선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물류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초국경 특배 시장 규모는 2026년 17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구글이 첫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고 안드로이드 동맹 삼성전자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중국 기업들에 이어 구글도 뛰어들면서 삼성전자가 주도해온 폴더블 폰 시장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서후 기자입니다. 태블릿 PC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크기의 스마트폰이 이내 책처럼 반으로 접힙니다. 구글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공개한 첫 폴더블 폰, 픽셀 폴드입니다. 펼쳤을 때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4와 같은 7.6인치지만 세로보다 가로를 더 길게 내놨습니다. 접었을 때 두께는 12mm 수준으로 갤럭시 Z 폴드 4보다 얇지만 무게는 더 무겁습니다. 가격은 0.99달러 더 저렴한 1,799달러로 책정하면서 삼성과 경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맺어진 양사의 협력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And when it's unfolded, it's our thinnest phone yet, and the thinnest foldable on the market. And you're treated to an expansive 7.6-inch display. 삼성전자가 2019년 처음으로 문을 연 폴더블 폰 시장은 중국 업체들의 잇따른 도전에도 삼성이 점유율 60%로 독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레이어이자 소프트웨어 강자인 구글의 이번 제품 출시는 중국 업체들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창시자답게 50여 개 이상의 앱을 내부 기기에 최적화하고 화면을 분할하는 멀티태스킹 기능과 듀얼 스크린 번역 기능 등을 대거 탑재했습니다. 다만 구글이 폴더블 폰 시장에 합류하면서 전체 시장을 키우게 될 것이란 전망은 삼성에게도 긍정적입니다. 지난해 폴더블 폰 출하량은 1,490만 대로 아직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1.2%에 불과하지만 구글을 비롯해 중국 업체들이 신제품을 출시하며 올해는 2,270만 대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혼자 이끌고 가기보다는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같이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폴더블폰 비중이 높아지는 게 구글이 참전하는 부분이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뺏기보다는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지는 개념으로 삼성전자는 픽셀 폴드를 의식한 듯 올해 갤럭시 Z 폴드 5와 플립 5의 출시를 7월 말로 앞당길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홍콩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 세계에 50만 장의 항공권을 뿌리고 있습니다. 오는 16일엔 우리나라에서도 항공권 증정을 시작하는데 홍콩은 이 캠페인에만 3,300억 원을 넘게 투입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관광 정책은 이런 결정적 한방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콩의 무료 항공권 제공 캠페인. 한국에 배정된 물량은 전체 50만 장 가운데 2만 4천여 장입니다. 오는 16일부터 4개 항공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아 무료 티켓이나 1+1 방식으로 배포하는데 세금과 유류 할증료만 내면 왕복 항공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ea's 5% and this is all based on 2019-2018's market share for different destinations. 이 캠페인을 위해 투입한 금액만 20억 홍콩 달러, 한국 돈으로 3,300억 원이 넘습니다. 홍콩 경제의 17%를 책임지던 관광업이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자 홍콩 정부와 4곳의 항공사가 합심해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건 겁니다. 3천억 원이 넘는 큰 돈을 투입하지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홍콩을 찾는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봐도 1,000억 원 이상 남는다는 겁니다. 홍콩에서의 1인당 소비액은 팬데믹 이전에 약 1인당 5,000달러 정도. 홍콩뿐 아니라 마카오도 비슷한 지원 정책을 펼치며 엔데믹 여행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 정부는 관광 산업을 육성해 내수를 살리겠다며 올해와 내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정책은 미국, 일본 등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전자여행 허가제 한시 면제, 내국인 대상 3만 원 숙박 쿠폰 지급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홍콩과 마카오의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우리도 도입해볼 만하다고 지적합니다. 해외의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큰 이벤트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한국 방문해 동안은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1+1이나 2+1과 같은 정책, 뭐 이런 식의 좀 체감할 수 있는 이벤트나 정책들, 마케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027년 외국인 관광객 수를 3천만 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목표지만 올해 1분기에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71만 명에 불과합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2030 세대들이 고금리와 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빚 부담에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며 버티고는 있지만 고물가 속에 생활은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빚에 시달리는 2030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서 학자금 대출 때문에 아직 갚고 있는 중입니다. 부담이 되긴 하죠. 금리가 아무래도 인상을 해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주택자금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환 능력이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생활비나 이런 게 빠듯하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해 말 30대 이하 대출 잔액은 51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과 비교해 3년 만에 110조 원이 늘었습니다. 고금리와 집값 상승이 맞물린 게 영향을 준 것인데 최근에는 부채 질마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금융권에서 2030 세대 1인당 빚은 32% 늘어난 5,400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1금융권에서 18% 늘어난 것과 비교됩니다. 이들의 연체율도 지난 2020년 4분기 이후 0.4%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말 0.5%로 높아졌습니다. 국내 취약대출자 126만 명 중에 30대 이하가 37%, 개인회생 신청자 중에 47%를 차지했습니다. 고물가로 거의 유일한 대안인 소비를 줄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가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물가가 여전히 4%대에 머물고 있고 KDI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국내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상황. 2030 세대 빚 부담이 극단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자영업자와 전세대출, CFD 미수금 등과 함께 금융위기의 약한 고리이자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청년층의 부채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김미루 연구위원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청년층 부채 문제가 뭐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좀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또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청년층 부채 부담의 중장기 전망을 하려면 청년층 부채의 특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총 대출 중 주거 관련 대출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며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기 위한 대출 수요가 높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청년층 부채 부담의 중장기적 추이는 결국 주거 관련 비용의 추이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가구가 일반적인 형태의 대출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시기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지만 2021년부터 빠르게 상승하여 현재까지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층의 부채 부담이 단기간에 완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청년층 부채 상환 부담 증가는 크게 소비를 통한 내수로의 영향과 잠재적 연체를 통한 금융 안정성의 위해를 통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는데요. 인구 고령화 과정에서 동반되는 소비의 감소는 총 수요 감소를 야기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고령층에 비해 소비를 많이 하는 집단인데 청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
청년층의 소비 여력마저 감소하여 총수요 감소를 더욱 부추기게 됩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가용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주거비 증가로 인한 청년층의 부채가 증가하면 생산적인 곳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미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확대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복원력을 약하게 만드는 등 취약성을 확대시키는 바 금융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을 주는 것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미리 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청년층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은 이제 크게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단기적 대책으로는 작년부터 지속된 금리 인상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 다다른 청년 차주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한계 상황에 봉착한 청년 차주들을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단기적인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청년 차주의 경우 향후 근로를 통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채무 구조 조정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결국 청년층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대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거 관련 비용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이는 결국 원활한 주택 공급과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을 위한 거주 여건 보조 정책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요. 청년층의 경우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출 심사는 주로 현재 소득만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청년층의 경우 상환 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의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차주 단위로 시행할 때 청년층의 경우에는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 소득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신용평가 역량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자영업자 빚 상환 유예나 전세 사기 지원 등으로 이제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청년층 부채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전세 사기 지원 등으로 최근 금융업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정책은 결국에는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고 청년층의 경우 향후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환 여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정책이 금융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청년층이 부채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청년층의 단기적인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오히려 금융권의 전반적인 건전성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김미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금융의 1번지 서울 여의도에 18년 만에 새 아파트가 등장해서 부동산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의도 지역은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상황이라 그 흥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금융, 정치 1번지 여의도가 한층 새롭게 변신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를 9개 특별 계획구역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부 체납, 공동개발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돼 최고 70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여의도 일대 주거지역이 40여 년 만에 스카이라인을 품에 안고 탈바꿈하는 겁니다. 개발의 서막은 옛 여의도 MBC 부지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에 들어설 브라이튼 여의도는 아파트 2개 동
오피스텔과 오피스 각각 1개 동으로 조성됩니다. 여의도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지난 2005년 여의도 자이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는 임대로 우선 거주한 뒤 분양을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했습니다. 한남동과 논현동 등 고급 주거 지역에서 검증된 브랜드를 적용한 만큼 여의도에서도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4년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소비자에게는 금전적인 부담을 줄였고 거주하면서 향후 분양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모든 주택형이 포베이 구조이고 일부 세대에서는 한강을 3면 파노라마 뷰로 즐기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여의도 일대에 다수의 개발이 계획된 만큼 반사이익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따르면 여의도에는 제2 세종문화회관과 국제금융 거점 공간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에 최근에 이제 35층 룰이나 이런 부분들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 여의도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강변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경쟁력 있는 그런 호재가인 것은 충분합니다. 여의도 일대 개발이 본격적인 닻을 올린 가운데 금융, 문화, 주거가 어우러진 서울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한 자산운용사의 실수로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잘못 행사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실수로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의 당락이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는데 파장이 커지자 감독 당국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지주회사 키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소액주주 연대 측 후보 간의 표대결이 벌어졌는데 국민연금의 자금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이 위임받지 않은 국민연금의 의결권까지 행사하며 회사 측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겁니다. 양 후보 간의 표 차이는 불과 23,996표. 자산운용사의 눈먼표가 투표 결과를 갈랐습니다. 해당 운용사는 명백히 업무 처리상의 의도치 않은 실수라며 불편과 혼선을 드린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고 국민연금 측도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안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키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주주 명부에는 국민연금과 운용사 간의 위임 관계에 대한 표시가 없다며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총에서 의결권이 행사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표대결에서 밀렸던 소액주주 측 대표인은 결과도 뒤집히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선수가 부정하게 금메달을 획득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라도 10년 후에라도 그게 밝혀지면은 은메달 선수가 당연히 금메달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이사지휘 확인 이소 이런 여러 가지 소송 방법들이 있고요. 논란이 불거진 키스코홀딩스에선 배당 증액, 자사주 소각 등 사안을 두고 이사회와 소액주주 연대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져 온 만큼 이번 사안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내년 주총까지도 이어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이달 말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공식 출범합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보다 비싼 중개 수수료가 논란이었는데 이 수수료가 1% 아래로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핀테크든 플랫폼이든 소비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금리에 있어서 플랫폼이나 핀테크가 중개 수수료로 받는 부분에서의 그 폭은 제1금융권에 대비 제2금융권이 4-5배 정도 현재 높아요. 오하경 저축은행 중앙회장이 쏘아올린 공, 결국 중개 수수료 인하로 이어졌습니다. 이달 말 출범 예정인 대환대출 서비스에 참여하는 플랫폼사들은 저축은행 중개 수수료를 적극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저축은행 중앙회와 상생협약을 맺고 저축은행의 대환대출 수수료율을 1% 아래로 내리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로 총 53개의 금융사와 23개의 대출 비교 플랫폼이 참여 대상입니다. 오 회장은 0.2에서 0.5%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은행과 달리
똑같은 플랫폼에서 저축은행은 그보다 4배가량 높은 1.7% 수준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수료 인하분이 실질적인 대출 상품 금리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금융당국도 과도한 중개 수수료 적용이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1% 중반대 이상으로는 수수료를 물릴 수 없게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플랫폼 이용 수수료 인하를 통해 절감한 비용은 가상금리에 반영되어 고객에게는 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이달 말 신용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시작되고 연말엔 주택담보대출로까지 상품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가계 빚 부담이 늘면서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중개수수료 인하를 시작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와 증시, 기업에 대해 분석하는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4월 CPI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수 좀 흐름을 보면은 상승폭이 제한적이어서 좀 아쉬운 하루였는데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함께 뉴욕 증시 이슈 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좀 상승세가 약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4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간밤 미국 증시 개장 전에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4.9% 오르면서 2년여 만에 처음으로 4%대로 떨어졌고 네. 시장 예상치는 5%도 밑돌았습니다. 지난 6월 9%를 넘긴 이후 10개월 내리 둔화세를 기록한 건데요. 이에 따라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출발하는 등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시는 장중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다우 지수는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4월 CPI 결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한편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다우 지수 비중이 높은 경기 민감주가 대체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11개 섹터 등락률을 보면 기술주를 필두로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지만 에너지와 금융, 산업, 임의소비재 등 경기 민감주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네. 에너지, 금융, 이 산업 관련 대형주들은 대부분 다우지수에 속해 있는데 이것이 다우지수를 좀 하락으로 이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가 분석들도 좀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PI 결과 나온 걸 두고 월가에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변곡점을 맞이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4월 CP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시장에서는 미국의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종료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려 94%에 달했습니다. 4월 CPI 결과 발표 전후로 약 10%포인트나 늘어난 건데요. 예. 반면 25bp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은 단 6%에 그쳤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7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네.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은 전날 29%에서 오늘 42%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다만 아직 대다수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전망은 시기상조라면서 오늘 밤 발표되는 4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비롯해서 5월과 6월 물가지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일단 이번 6월 FOMC, 다가오는 6월 FOMC 결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CPI가 지금 5%대 아래로 내려간 점 눈여겨볼 만한 점이긴 한데 월가에서 의견들이 어떤가요? 네, 월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투자은행 리자드의 로널드 템플 수석 전략가는 4월 CPI는 인플레이션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라면서 이에 따라 연준은 낙관론을 펼칠 명분이 생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비 수석 분석가는 생각보다 느리지만 연준의 물가 안정 정책이 효과를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소파이의 리지영 투자 전략 책임자는 CPI가 마침내 5%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특히 서비스 부문 개선이 눈에 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완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와 거리가 멀다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글렌메드의 제이슨 프라이드 WM 매니저는 4월 CPI만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면서 네. 연준이 추가 인상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율을 여전히 낮지 않는 만큼 단기간 금리 인하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경계감이 있는 발언들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6월에는 동결, 7월에 동결 혹은 인하 전망이 가장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동안 또 흐름이 어떤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빅테크 소식입니다. 네. 구글이 일단 AI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오늘 제대로 좀 발표를 했어요. 맞습니다. 구글이 오픈 AI 챗 GPT에 최근에 좀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긴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 AI 산업 분야 지분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좀 분투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AI 산업의 핵심 경쟁군으로 꼽히는 검색 엔진 시장의 우위를 사수하기 위해서인데요. 구글은 앞서 미국과 영국에만 선보였던 AI 챗봇 바드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180개국에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100개 국어가 가능한 구글의 새로운 AI인 팜2가 탑재되면서 한국어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구글 검색 엔진이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구글의 AI 서비스 지원이 AI 산업 부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 연초 강세 이후 관심이 좀 식었던 AI 테마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간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이 4%대 올랐고 AMD,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일단 한국어가 지원된다는 점 기대가 크고 네.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크더라고요. 이 바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드 특징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드는 이 고급 수학과 추론 영역, 코딩 기능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글 측은 테스트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기능이 이 코딩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코딩 작성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중점을 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소스코드 공유 사이트 깃허브와 비교했을 때 보안, 디버깅 등을 제공하는 이 바드의 코드 작성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 바드를 구글의 이 워크스페이스와 함께 사용해서 업무 효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실제로 피차이 CEO는 구글 본사에 있는 엔지니어가 서울에 있는 동료와 협업할 때 자동 번역 기능으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용자들 후기가 냉정하게 올라올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테마주 찾기에 좀 열을 올리고 있다고 네. 하는데 AI 다음으로 떠오르는 테마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른바 꿈의 기술이라고도 불리는 핵융합입니다. 간밤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핵융합의 상용화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샘 올트먼이 투자한 핵융합 스타트업인 헬리온 에너지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헬리온 에너지는 2028년까지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내야 하고 네. 또 1년 뒤부터 매년 최소 50메가와트의 전기를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핵융합이라는 분야가 아직은 좀 생소한 네.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핵융합 발전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이 핵융합과 유사한 반응을 지구상에서 인공적으로 일으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그림을 통해 보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1억 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핵융합 반응이 나타나는데 네. 이 과정에서 튀어나간 중성자가 벽에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열로 증기를 데워서 발전기를 가동하는 것이 핵융합 발전의 그런 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부를 좀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들어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로 그동안 상용화가 안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건지 월가 분석은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 국가가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투입했지만 아직 핵융합 발전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신들도 지금까지 인류가 핵융합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헬리온 에너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계약 실현은 좀 여부가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핵융합 발전을 상용하기 위해선 최소한 수십 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면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도 전력을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어서 시장의 기대감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픈 AI 창업자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이 연구 속도를 더 단축시킬 것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핵융합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남았지만 연초 AI 테마가 단기간 증시를 좀 달궜었던 것처럼 핵융합 발전 관련주도 단기 테마주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도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 네. 많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뭐 개장 전 상황 어떤지 전반적으로 좀 짚어볼까요? 먼저 선물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대 지수 선물 모두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밤 발표되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9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 같은 시간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먼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부터 살펴보면 전주에 23만 9천 명 증가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22만 명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줄어들수록 좋은 지표인데요. 네. 그리고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0.5% 상승을 했지만 예상치 현재 오늘 발표되는 것 예상치는 0.3%로 좀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4월 CPI가 좀 양호한 데 이어서 잠시 뒤에 발표되는 4월 PPI 그리고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3대 지수 개장되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한전공대 출연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한전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출연하는 것 또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전공대에 수천억 원의 돈을 출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한전공대 출연금 재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대형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현장의 절반 가까이가 준공이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공 능력 평가 10위 내 대형 건설사의 전국 1,200여 개 아파트 현장 중 절반에 달하는 580여 곳의 입주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입주가 늦어지면 전월세 계약과 기존 주택 처분 등의 차질을 빚는 건 물론 건설사와 입주민 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